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7급 국가직 7급 노동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박원철 노무사고요. 모두공에서 노동법 강의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시험이 어땠냐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험은 지난 시험들 기출문제들 아마 풀어보셨을 겁니다. 그 풀어보신 기출문제에 비하면 좀 상당히 난해하게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강사님들마다 시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이미 끝내셨고 지금 계속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쉽다, 평이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전까지에 대한 패턴이나 유형들로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번 시험 문제는요, 이전에는 좀 다뤄지지 않았던 그런 좀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조문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엽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판례도 판례에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예,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응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난해했다, 까다로웠다, 맞추긴 맞췄으나 또는 틀렸으나 맞춘 분들도 왜 맞췄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시험이 어렵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과목은 열심히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 또 긴장부터 하시겠죠. 네, 그런데 제가 해설 강의 다 끝나고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험 난이도는 올라갔지만은 공부 자체는 너무 겁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해설 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는 이 보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하면 꼼꼼히 하면 참 좋은데, 해설 강의의 목표가 원래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이게 왜 답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저도 정답 위주로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 근기법상 사용자가 3개월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해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할 때 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업무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한 주, 하루, 이 길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죠. 하지만 평균했을 때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괜찮은 그런 제도였죠. 자, 여기서 대상 근로자 범위 해야 됩니다. 단위 기간도 적어줘야 됩니다. 유효 기간도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예, 요거는 3개월 이내일 때 적도록 돼 있고 3개월 초과할 때는 주, 단위 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노조법상 단체백 및 부당노동 행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고요. 1번 사용자는 노동조합 대표자,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단체백 체결, 기타,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예, 맞죠. 단체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자가 움직이게 됩니다.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인데 노동조합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교섭에 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원래 대표자가 교섭에 임하고 그리고 위임을 받은 자하고도 교섭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 그럼 부당노동행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우리 부당노동행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맞는 지문. 다음 두 번째, 노사비에 의하더라도 노조법 제32조 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단체배약, 해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등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 판례 내용이죠. 이 32조 3항이 뭔지를 아셔야 이 말이 와닿을 텐데, 32조 3항 단서는 일방이 단체배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단체배약을 연장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를 법내 연장 말고 단체배약서 맨 마지막에다가 이 단체배약은 계속 연장된다, 이렇게 넣을 수 있다고요. 그걸 자동 연장이라는데 연장이 되다가 무제한으로 연장될 수는 없으니까 원래는 쌍방 해지해야 되는데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있던 도중에는 일방이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법에서 이건 강행법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이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면 법에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그런 단체배약이 되는 거죠. 그런 합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합의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고, 보시다시피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 설명도 안 해주고 갑자기 32조 3항 단서 이렇게만 돼 있으니 공부를 좀 서립게 하신 분들은 이런 의미의 판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혹시 조문을 바꿨나? 아니면 이 내용이 뭘 뜻하고 있지? 이렇게 해서 좀 혼란이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축약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쉽게 접근했을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 갑니다.
단체백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현행 개정법에는 예전에는 2년까지였어요. 그러다가 개정법이 3년까지로 올라갔고 3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반의사불벌죄인데 금기법, 특히나 임금 부분에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노조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건 그래서 4번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1번 지문,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포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시간 안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라서 이건 틀린 지문이 되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근로시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을 본다. 너무나 당연한 근로기준법 안에 조문에 50조 3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대기시간도 지시를 나오면 근무를 지시하면 바로 일하러 가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근로시간이라 보는 거죠. 세 번째, 일주란 7일 중 휴일 제외한 날을 말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예전에는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7일 중에 휴일 빼라. 그래서 나머지 근로일만 가지고 일주를 얘기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행법에는 일주일은 휴일 포함 7일이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40시간 초과할 수 없고 합의하면 12시간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이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이 틀렸고요. 네 번째,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종료 후에 줘야 된다. 이 부분이 틀렸죠. 법조문에 따르면 도중에 줘야 된다라고 돼 있죠. 휴게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다 끝난 다음에 쉬는 거는 그냥 쉬는 거죠. 공부하는 중간에 쉬어줘야 휴게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하다가 피로가 누적됐으니까 중간에 쉬어줘라 해서 도중에 줘라라고 돼 있습니다. 옳은 것은 2번 확인했고요. 4번 문제입니다. 노조법에 의해서 쟁의 행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1번 지문, 근로자는 쟁의 기간 중에는 현행법 외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 노조법이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게 구속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당한 쟁의 행위라는 전제고요. 네, 죄송합니다. 자, 정당한 쟁의 행위라는 전제고요. 그 다음에 현행범은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 말고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는 구속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쟁의 행위가 그 쟁의 행위 관계없는 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여기 앞에까지가 이제 피켓팅에 대한 부분이고요. 피켓팅에 대한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다음 가시면 세 번째,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자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게 대체 근로의 얘기입니다.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을 해버렸어요.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사용자가 노조법 43조 1항에 규정된 사용자의 채용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 근로자 채용을 원래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쟁의행위 중에는 쟁의행위를 저해할, 쟁의행위의 힘을 좀 뺄 목적으로 채용하거나 대체근로 투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본사 직원이 공장에 파업이 일어나니까 본사 직원이 내려가서 대체근로를 했어요. 본사 직원이 사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채용을 다시 하게 되면은 이건 본사 직원에 대한 채용, 자연 감소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이다 이렇게 봐서 대체근로 위반 아니라고 보고 있죠. 맞는 설명이 되고요. 다음 넘어가시면요. 자,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아닌 조합원을 포함해서 전체 조합원의 직비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보시면은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라 돼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기업별 노조가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들로 조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법이 개정돼서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들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이 우리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쟁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있는 근로자들이 찬반 투표해서 그렇게 해서 파업에 나가야 되지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찬반 투표해가지고 파업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입장입니다. 요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 기업별 노동조합에 경쟁회사 직원들이 가입을 막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쟁회사에서 우리 기업을 실적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쟁행위 하도록 조종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허용하면 안 되겠죠. 이런 점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조합원 중에서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만 찬반 투표하는 거고요. 그 외의 사람들은 쟁행위 찬반 투표할 때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었고요. 5번 갑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일 가치 노동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판례 내용입니다. 판단 기준은 기, 노, 책, 그 다음에 작업 조건 이런 것들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두 번째, 동일 가치 노동이라 함은 당일 사업장 내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 평가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이것도 판례 문구 맞습니다. 약간은 다를 수 있거든요, 하는 일들이. 근데 하는 일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실질을 봤더니만 질 또는 가치가 유사하다라고 한다면 그럼 동일한 노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 사업주는 동일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선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부담한다. 이게 틀렸죠. 차별은 사용자가 해놓고 근로자가 이게 왜 차별인지 그리고 이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해라.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사업주한테 그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네 번째는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 언동을 당했다. 직장 내 성희롱이죠.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라고 한다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요구 휴가 변경, 적절한 조치해야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6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지문, 취업규칙 일부를 이루는 급여 규정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겐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겐 불리하다. 근로자 간 유불리가 발생했죠. 이럴 때는 우리는 불이익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불이익이기 때문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요. 2번은 넘어가시면 불리한 내용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따로 정했다. 이건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이 다른데 근로계약이 유리한 상황이죠. 그러면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한 거 따라간다? 유리한 근로계약 따라간다? 이런 취지입니다. 맞고요. 세 번째,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 변경에 관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아라.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유리하게 그리고 최초 작성 이럴 때는 의견 듣고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받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되고 노동부 장관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10명 이상이면 작성 의무가 있죠.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었고요. 7번 갑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최저임금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업무 종료, 계약기간 관계없이 3개월간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감액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죠. 계약기간도 중요합니다. 1년 미만일 때는 이런 거 적용 못하고요. 1년 이상 정규직이다. 소위 말해서 정규직이다라고 한다면 수습 적용할 수 있고 그때는 감액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업무도 너무 단순 업무다. 그래서 뭐 취업하자마자 바로 업무를 익힐 수가 있어요. 이런 정도라면 수습 기간을 둘 필요도 없겠죠. 그럴 땐 바로 최저임금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일을 배울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업무를 배우고 있고 교육기관의 성격도 좀 겸한다. 이러면은 돈을 다 주는 게 좀 아깝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때는 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최저임금 무조건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도급으로 사업을 행할 때 도급인이 책임져야 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어요. 자,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해서 책임진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급이 일을 주는 사람이고 일을 받아간 사람이 수급인이죠. 자, 이랬을 때 도급인이 일감을 줄 때 일감 주면서 이거 해주시면 돈 이만큼 드릴게요 하면서 계약해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일감을 주면서 자, 요거 해주시면 2천만 원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2천만 원을 세세하게 따져보니까 최저임금 안 되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냐? 당연히 수급인이 직접 임금을 지급하니까 갑을 같은 근로자한테 임금 지급하니까 1차 책임은 얘한테 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 출발점은 얘한테서부터 발생한 거다. 그러면 같이 책임져야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책임진다. 맞고요. 연대 책임. 세 번째,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소정 근로시간에 근로하지 않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시간에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은 지급은 강제된다라고 돼 있죠. 자, 두 가지 경우죠.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소정 근로시간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 그냥 결근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서 출근하지 못했다.
뒤에 가시면요.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시간에 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어쨌거나 핵심은 이거죠. 근로를 안 했어요. 근로 안 했으면 임금을 무조건 줘야 되는가? 위에 것만 보셔도 눈치가 차려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결근해놓고는 어떻게 임금을 받을 수 있죠? 예, 이거는 근로를 했을 때 우리는 반대급부로 임금 받는 거기 때문에 임금 지급 강제된다는 건 틀린 얘기가 되죠. 네 번째,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1주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 수를 말하고 근기법 55조 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합산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 줘야 되냐 이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최저임금 인터넷에 검색 딱 하시면 포털에서 월 209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209가 바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55조 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 이게 우리가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다 개근하면 하루는 유급으로 휴일을 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금액을 합산한 것이 이제 20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은 세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유급도 포함된다. 휴일 유급도 포함되기 때문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고요. 다음 8번 지문 갑니다. 근기법상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 관련해서 출근율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남녀 고용 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으로 본다. 예전에는 출근을 보지 않았죠. 이제는 출근을 봅니다. 두 번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고. 예, 맞습니다. 업무상 부상일 때도 우리는 출근을 봅니다. 세 번째,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기간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 규칙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돼 있죠. 예, 일단 연차는 발생한 때부터 1년 동안 쓰는 게 맞고요. 사용자 규칙이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죠. 이분들은 한 달 계획은 하루에 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래는 개별 휴가 하나마다 다 1년씩 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연차 유급 휴가는 최초 1년이라고 돼 있죠. 입사한 그 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 근로가 끝날 때까지 기간에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네 번째,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출근율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 출근일수 모두 제외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모두 제외를 해버리면 소정근로 제외로 가는 겁니다. 분모 분자 각각 빼는 건데 이렇게 가지 않고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했을 때는 출퇴근을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정근로도 포함하고 출근일수 포함시켜가지고 근로한 거랑 똑같이 취급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됩니다. 9번 갑니다. 근기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고 1번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조문에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인의 어느 사업 부분이 다른 사업 부분과 장소적 분리가 돼 있어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항상 분리된 특정 사업 부분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틀렸죠. 장소로 분리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 처리는 본사에서 그 사업장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장소, 그 다음에 재무회계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따집니다. 네, 그래서 본사의 인사가 지방까지, 공장까지 다 처리하고 있다. 그럼 하나의 기업이지. 하나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함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돼 있죠. 자,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라고 해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회사가 망할 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지 않고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 대처하기 위한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맞고요. 네 번째,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해고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기법 25조 1항에 따른 우선 제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해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가름하는 판결과 사법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아닙니다. 최근 판례는 고용의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과 사법상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정리해고 당한 지 3년 이내다. 그리고 정리해고 할 때 당시에 제가 담당했던 업무 할 사람을 다시 회사가 뽑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 뽑지 말고 저를 뽑아라 이거예요. 그게 우선 제고용이고 요거는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제가 소를 제기해가지고 저를 빨리 뽑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사용자한테 문서로 알려준다. 맞죠? 돈 마련할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행정소송 제기에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예, 일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라고 판정을 받았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부당해고가 맞다. 근로자 복직시키고 싸우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맞는 설명이고, 세 번째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요. 그때는 각하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과거에는 부당해고 등을 쌓을 때 원직 복직이 핵심이다 이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원직 복직 못하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돼 버렸어요. 회사 못 돌아오죠. 원직 복직 안 되면 이제 노동위원회에선 구제할 필요가 없다. 카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근로자들이 계약직 같은 근로자들이 오히려 구제를 못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계약직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 못 가고 법원 가셔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바뀝니다. 판례가 바뀌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정년이 도래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임금을 다툴 실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각하 결정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서 여전히 싸움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각하 결정이 아니라 그대로 사건을 진행해서 근로자 말이 맞으면 인용 결정, 근로자 말이 틀렸다라면 기각 결정 이런 걸 해줘라라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아마 출제 당시에는 이 지문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 확실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또 판례가 나왔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게 옛날 옛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판례 바뀌었습니다 했던 게 두 번째 시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 번째 시점까지 나와요. 세 번째 판례는 또 뭐라고 하냐면요. 구제 신청을 신청할 당시에 노동위원회에 제가 부당해고입니다라고 신청할 당시에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돼 버렸을 때는 그때는 각하 결정을 하라고 또 돼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원래 본강의 때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냥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문제에선 이게 답이 맞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깊이 하셔가지고 최신 판례로 이 문제를 푸셨으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판례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 신청 당시에 계약 기간이 만료됐냐 안 됐냐 이게 핵심인데 여기 보면 노동위원회는 계약 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면 각하 결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조건이 나뉜다고요. 조건이 나뉘어서 구제 신청할 당시에 계약 기간이 만료돼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구제 신청 당시에 계약 기간이 만료돼 버렸으면 각하 결정하는 게 맞아요. 근데 구제 신청할 당시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인용 결정이나 기각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맞는 경우도 있게 돼버렸잖아요. 맞는 경우도. 그래서 이거는 지문 자체는 어쨌든 각하 결정만 하라 했으니까 일단은 답은 X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왜 이런 구체적 얘기까지 하느냐. 공부를 하실 분들도 계시니까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으로 끝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런 추가적인 앞으로에 대한 내용들은 얘기 안 들어도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신다. 앞으로 이 공부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흐름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 갑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 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치 않으면 원직 복직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한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금전 보상 명령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부당 해고 때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돈 받고 회사에선 나올 수도 있어요. 회사 나오는 제도고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됩니다. 법에 있는 거라서 옳지 않은 건 3번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음 11번 갑니다. 근기법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1번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요.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의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사용자는 취업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면 귀향여비 지급해라. 맞습니다. 이건 법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아닙니다. 이건 양당 타자의 동의를 얻어서 양당 타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 노동부 장관이 여기서 개입하지 않아요. 세 번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료, 지위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되는데 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적어야 된다. 이게 경력증명서 같은 것들인데 사실만 적어야 되고 요구한 것만 적고 근로자가 불리한 거 숨기려고 하면 그거 빼고 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에 관한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된다. 3년간 보존하는 게 맞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12번,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지문,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최저임금 반드시 보장. 두 번째, 최저임금 적용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게 맞고요. 무효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예, 맞죠? 무효로 돼버리고 무효된 부분은 비었죠. 이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되는 임금에 산입한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 핵심이 이겁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도 옛날에는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저임금 들어갑니다. 단, 뭘 때?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한다라면 돈 말고 현물. 예를 들자면 교통비를 주는데 이 교통비를 뭘로 주냐? 주유카드 이런 걸로 주고 회사의 카드로서만 결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돈으로 줄 때만 인정된다 해서 통화로 지급할 때라고 합니다. 이외의 것, 요게 틀렸다. 자,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지문이 돼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보이고요. 네 번째까지 보시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이건 사용자가 법을 잘못 알아서 최저임금보다 많은 돈을 줬다가 법이 이거보다 낮았구나 하고 최저임금만큼 시급을 깎을 수 있겠냐? 안 된다는 거죠. 답은 3번이었고요. 13번 문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 노동행위 구제명령 기각결정 불복이 있을 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쉬어가는 문제인데 이 쉬어가는 문제조차도 약간 좀 비틀었어요. 보시면 문자 수신일, 명령서, 결정서 송달, 심판결정 내용 문자 수신일, 명령서, 결정서 송달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돼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자 수신일부터는 아닙니다. 서류가 남아요. 서류가. 그 서류가 뭐냐면 자, 근로자 복직 신청,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싸우죠. 부당해고니까 저를 빨리 복직시켜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근로자가 원직 복직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게 명령서. 결정서는 어떤 것에 대한 판단 내려주세요 했더니만 판단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게 결정서. 어쨌든 이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14번 바로 갑니다. 산안법상 보건관리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1번 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심의 의견한 업무,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업무, 회사가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하는 거다. 맞죠? 다음에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조치 건의, 보건관리자 여기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보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당연히 지도하고 조언하고 해야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지도 조언. 만약 회사 내 사건, 사고 발생했다 하면은 조사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 조사하는 부서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런 사람들은 실무진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정책 결정하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 보고서에 대한 마지막 최종 결정을 내리겠죠. 그랬을 때 기술적으로 아니면은 뭐 이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들 해주고 판단 내릴 수 있도록 쉽게 판단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 인정되고요. 네 번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노동부의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보건관리자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안전인데 안전관리자 아닐까? 이런 생각 바로 드시죠. 그래서 이건 IX고요. 이건 사용자, 사업주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15번 넘어가십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옳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1번, 사용자는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이런 행동이죠. 맞고요. 위반하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요 행위 위반한 것에 대한 직접적 벌칙보다는 요거에 대해서 만약 이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 주지 마라고 돼 있는데 그걸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 행위한 사람은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법이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징계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벌칙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행위를 한 사람은 회사 내 징계를 받고요. 행위한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회사의 책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행위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자, 다음에 두 번째 가시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아닙니다. 누구든지 알게 됐으면은 피해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만약 이거 물어보고 신고하라 그러면은 피해 근로자는요. 자기가 잘못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이 괴롭힘이 원래는 발생하면 안 되는 건데 괴롭힐 때 내가 즐거워서 괴롭힌다 이러면 진짜 좀 약간 사이코죠. 근데 적당한 핑계를 대거든요. 네가 업무를 못해서. 네가 나를 화나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이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주는데 핵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 의무라 돼 있죠. 하여야 한다. 의무인데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으면요. 그러면 근로자에게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아닌 거죠. 그런 사실이 없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해프닝에 불과하다. 그럼 여기에 근로자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좀 부적절하겠죠. 만약 이런 게 인정된다고 한다면 제가 부서를 바꾸고 싶다. 그럼 전 늘 괴롭힘에 당했다라고 허위로 신고할 수 있겠죠. 그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음에도 저는 부서 이동, 저의 목표 달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돼 있지 않아요. 네 번째,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어요. 지체 없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 원래 이게 너무 당연하죠. 뭔가 사실을 접수했다 아니면 어떻게 알게 됐다 하면은 조사하는 게 당연한데 이 조사가 객관적으로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원래 당연한 것을 법에다가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 것이 됩니다. 다음 16번 갑니다. 노조법 명문으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규약 제정은 규약은 노동조합 내부의 법이에요. 법 바꾸는 거니까 직접 비밀 무기명. 대의원은요, 우리로 친다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을 뽑는 겁니다.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 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직접 비밀 무기명 선거했던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임원 선거 해임. 우리로 치면 대통령 선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관, 기구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총회, 대의원회 이런 데가 의결기구인데 국민들로 치면 여긴 조합원이겠죠. 조합원이나 우리 국회의원들로 치면 이게 대의원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가입한 사람들의 안을 제시하면 그 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우리가 사회에서는 상권분립에서는 집행부죠. 이 집행부가 임원이거든요. 임원도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직비 무기명으로 뽑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선거를 해야 됩니다. 네, 합병분할 해산 요거는 특별 정족수는 돼 있어요. 3분의 이상. 과반수 출석 3분의 이상 찬성이라 해서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돼 있는데 직접 비밀 무기명까지 하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이 X라고 돼 있고요. 다음 17번 문제 갑니다. 노조법상 쟁행위가 정당하지 않을 때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질문하시면 근로 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이 있고요. 노무 정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무 정지할 때 준수해야 될 사항이 적혀져 있는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 없이 일반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 지시에 따라 쟁행에 단순 노무 정지를 했다. 노무 정지와 상당 인과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근로자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가 고위험 업무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중단할 때 뭔가 천천히 업무를 끝내야 돼요. 근데 노동조합에서 파업 들어가면서 모든 조합원들은 다들 파업하러 나오세요. 당장 나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매뉴얼을 무시하고 그냥 딱 꺼버린 거예요. 천천히 꺼야 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회사 내 그 가동시설이 망가진 겁니다. 그러면 이 배상에 대한 책임, 이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분명히 특수성이 있는 업무고요. 그리고 이거 위험하다. 여기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미리미리 매뉴얼 줘서 끌 때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끄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죠. 네, 그러면 일반 조합원이고 단순히 노동조합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알고 있었던 건데 조심해야 될 건데 조심하지 않았잖아요. 이 손해는 개인이 일반 조합원이 약간 기여를 한 게 있다. 어느 정도 많이 기여한 게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상당 인과가 있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X가 되고요. 이 판례 보시면 되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지금 제가 막 두서없이 막 설명했는데 이게 쟁행위 파트고 쟁행위 중에서도 정당하지 않을 때 책임에 대한 파트입니다. 책임 중에서도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이에요. 원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노동조합이 지느냐, 조합원 간부들이 지느냐, 그다음 일반 조합원이 지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 나왔을 때 원래는 일반 조합원들이 책임지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근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쭉 전개됩니다. 들어보니까 지금 몇 단계나 걸쳐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살짝 내용 바꿔서 냈죠.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깊이 있게 나왔다. 원래 다루지 않았던 질문 중에서도 약간 어렵게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답은 좀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배상 책임이 있다로 끝이 나고요. 두 번째 가시면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성실교섭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불법 쟁행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는 사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에 산정하면서 참작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과실상계 얘기입니다.
노동조합이 불법으로 저질렀다. 불법으로 파업을 했다. 그러면은 노동조합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사용자도 여기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배상에 대한 부분을 좀 빼고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액을 책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설명? 세 번째, 쟁의 행위로 파업이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 집단의 노무 제공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예, 최근 판례 내용이죠. 위력의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나왔고 그 위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지금처럼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줄 때 그때 인정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판례 그대로 잘 나왔고요. 네 번째, 노동조합은 쟁의 기간에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관철할 목적으로 쟁행이 해서는 안 된다. 예, 우리 법에서 쟁행이 목적의 정당성 상실된다고 하고 있고 위반했을 때는 이 벌칙도 그대로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 1번 봤고요.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 초과해서 연장근로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특례 규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여기에 따르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해당하는 업종들은 주 12시간 초과해서 연장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59조, 근기법 59조가 개정됐던 배경 자체가 버스 기사님들이 졸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난 적이 있었고 왜 그럼 졸음 운전할까 하고 알아봤더니만 요 업종에 해당됐었거든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하면 52시간을 넘어서 12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가혹한 노동 환경에 시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 났다 하면 버스니까 앞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들이 많잖아요. 조그만 자동차들하고 교통사고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이 개정되었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여기 보시는 자동차, 그중에서 버스 이런 것들은 빼라라고 해서 지금 빠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게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고요. 두 번째, 3개월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주 근로시간은 52, 특정한 날은 12시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원래는 1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의 근로잖아요. 그거를 좀 더 많이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한 주에 몰아서 일을 해버리고 나머지 3주는 아예 근로를 안 하겠다. 한 주 동안 집중적으로 일을 다 하겠다. 근데 사람이 신체가 버틸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일했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특정주 52시간, 특정한 날 12시간 초과하지 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연장근로 합의는 사전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상기간을 3개월 이내 할 수 있다. 예, 개정되었죠.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원래 1개월 내밖에 없었는데 3개월 이내까지도 넓어졌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옳지 않은 건 1번이었고요. 19번, 노조법상 공정대표 의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가시면 근로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백 내용의 일부가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해버렸어요. 단체백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정대표 의무 맞고 단체백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시정도 다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근로자가 아니라 이건 노동조합 간의 차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차별을 당한 소수 노동조합이 공정대표 의무 위반을 구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두 번째,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로서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 둘 다가 주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공정대표 의무는 단체 교섭 과정, 결과물인 단체배약 내용뿐 아니라 단체배약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돼야 된다. 예, 맞습니다. 공정대표 의무는 교섭할 때, 협약 체결할 때, 협약 이행 과정에도 다 미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 공정대표 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 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배약의 효력이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네, 이것도 판례 내용 그대로 잘 나왔습니다. 공정대표 의무는 교섭대표 노조가 소수 노조를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데 소수 노조가 단체 교섭을 사실상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섭대표 노조한테 힘을 맡겨놓은 거고
교섭대표 노조가 충실하게 단체별 체결해서 소수 노조한테도 이익이 되도록 단체별 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서로한테 이득이 되는 그래서 단체백이 약간 제한된다 하더라도 단체 교섭권이 약간 제한된다 하더라도 단체백 효력을 왜 미치게 하는지 그리고 교섭권을 침해하는 위헌이 아닌지 이것들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좀 대충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제도는 좋은 제도다. 이런 취지로서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20번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했을 때 사용자는 2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걸 들 수 있냐? 아파트 건설. 그래서 5년 걸려요. 이럴 때는 2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 쓸 수 있고 실제로 5년 되면 딱 완성되는 순간 업무가 없죠. 이럴 때는 2년 초과해서 근로자를 썼다 하더라도 무계약 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했다 하면 그 초과 근로에 대해서 통사임금 100분의 50을 가산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원래 단시간 근로자이면 1일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사람이죠. 6시간으로 근로를 했다라고 해보면 6시간짜리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근데 회사에서 7시간 근무를 한다. 그러면 1시간 더 근로하게 되면 당연히 연장 근로가 되고 1.5배 줘야 되겠죠. 자, 이건 맞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 차별처우 시정 신청 당시에 혹은 시정 절차 진행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되면 근로관계 당연 종료. 이제 그 회사 직원 아닌 거죠. 그랬을 때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처우 시정을 구할 시정이익이 소멸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닙니다. 구제명령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였죠. 구제명령 내용이 부당해고 때는 원직복직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기간제 근로자 차별에서는요. 그 기간제 근로자 재직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 올려줘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그거 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손해배상급여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돼도 시정을 구할 실익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해서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해서 차별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 지급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속되는 차별 처우다라고 돼 있죠. 예, 임금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는 차별 처우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이렇게 되고요. 21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봅니다. 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는 중대재해다. 자, 여러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산안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얘기하고 산안법에 의한 거는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사망자 1명 이상이면 중대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상을 입은 사람이 2명 이상. 이것도 동시에 2명 이상이면 중대재해. 부상을 입었는데 이것도 동시에 10명 이상이면 중대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중대재해가 됩니다. 맞고요. 두 번째, 사업주는 잠암, 잠수, 높은 기업에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주 34시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 사업주는 유해 위험한 작업으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너무 상식적이죠. 유해 위험한데 근데 특수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당연히 그 면허증이 있어야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번째,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노사협의체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소집한다. 잘 나왔는데 기가만 틀렸어요. 3개월이 아니라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뭘 노린 거냐면 노사협의회하고 비슷하죠. 뒤에 보시면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협의체 이렇게 돼 있는데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도 따르면 노사협의회가 있고 노사협의회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3개월마다 모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이 3개월 아니냐? 이거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건설업이기 때문에 1년에 4번 모이면 땡이다. 이게 아니라 자주자주 모일수록 좋겠죠. 건설업의 경우에는 1년에 6번은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2개월마다, 2개월마다 한 번씩 모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이런 조문도 여러분들이 챙겨보셨다면 당연히 좀 쉽게 풀었겠죠. 근데 이렇게 건설공사 도급, 건설공사 현장, 그리고 이 법은 산업법 같은 경우에 깊이 있게 공부하시기보다는 약간 이거는 효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 챕터가. 산업법은 대개 내용이 이렇게 절차라든지 왜 그래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라는 법조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설명을 하기보다는
자, 이렇게 법이 돼 있죠. 외우세요. 이런 정도의 이제 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실 때도 좀 흥미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냥 뭐 좀 좁혀서 공부하고 나오면 맞추고 아니면 뭐 틀리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질문이 그런 협의체가 있는 줄 알았다 하더라도 몇 개월에 보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몰랐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여러분한테 오답을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틀리길 기대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기도 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2번. 노조법상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돼 있죠. 이건 기업별로조에서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맞는 설명. 두 번째,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하는 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어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본다라고 돼 있죠. 예, 해고되었어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했어요? 그럼 우리 판례에 따른, 우리 법조문에 따르면 중노위 재심 판정까지는 종사하는 근로자로 봐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그 사업체를 포함해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사업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체 제외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네 번째,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문서를 배포하는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단결이나 근로조건 유지 개선,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봐 진실한 것이라면 문서의 배포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판례 내용 그대로죠. 조합 활동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조합 활동의 언론 활동의 목적은 실제 사용자 비난에 있는 게 아니라 비방, 명예훼손이 있는 게 아니라 근로조건 유지 개선에 있다라고 하면 다소 명예훼손이나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보시다시피 3번 봤습니다. 자, 23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 파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질문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선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맞습니다. 이런 건설공사 같은 곳들은 근로자들이 많이 다칠 수 있죠. 사망도 많이 합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전관리를 잘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회사 직원 아니면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회사 직원을 직고용해가지고 안전에 관해서 제대로 책임져라 라고 돼 있는 겁니다. 파견 사업 해서는 안 된다. 맞는 질문. 두 번째, 근로자 파견 사업 갱신허가 유효기간은 갱신 전 허가 유효기간 끝나는 날부터 3년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거를 그냥 3년인데 1년이라고 그냥 이해해 보시죠. 1년짜리인데 이 1년에서 끝나고 다음에 또 갱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행정관청에 갱신하러 가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허가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허가를 받으러 갈 겁니다. 자, 미리 허가를 받으러 갔는데 그때 허가가 된 날, 그때부터 바로 시작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1년을 허락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12월 15일자에 제가 신청했더니 왠지 12월 15일자에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때부터 또 1년이다라고 하면 다음 해 12월 14일까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1년의 허가 기간이 온전하게 보장받는 게 아니라 날짜가 조금씩 깎여먹는 결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1년의 허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 내년도 또 1월 1일부터 또다시 12월 31일까지 된다. 이렇게 돼야 온전하게 1년씩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표현도 갱신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라 12월 31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다음 날인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을 해야 3년을 온전하게 보장받죠. 그 점에서 이거는 틀린 질문이 됩니다. 법조문도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파견 사업주는 자신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 명의되어 안 됩니다. 맞는 설명. 네 번째, 파견 사업주는 근로자 파견 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라고 돼 있죠. 예, 파견 사업주도 본인이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채용해서 다른 회사 보내는 파견 근로자도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로 뽑을 때는 당신은 그 가서 일하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 소속이에요 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파견은 주로 보면은 이제 일이 많은 대기업, 좀 규모 큰 기업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럼 파견 회사라고 해서 내가 가서 일하는 곳에서는 저는 그 큰 기업 소속인 줄 알고 제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소속이 거기가 아니래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파견 근로자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맞는 질문해서 옳지 않은 건 2번 확인했고요.
24번 갑니다. 파견 근로자 보동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일시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파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나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않고 파견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간에 합의가 있다라고 하면 3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진짜 지엽적으로 시험 문제 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시 간헐적이잖아요. 그럼 3개월 동안 파견 근로자 쓰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또 합의하면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견 근로자 사용사업주 간의 합의라고 돼 있죠. 근로자, 사업주. 누가 빠졌냐? 파견 회사가 빠진 거예요. 파견 근로관계는 사용사업주, 파견 사업주,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 이렇게 해서 3자 관계거든요. 이 3자 간에 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기간이 연장됩니다. 근데 파견 근로자하고 지금 이 둘만 동의한 거지 여기는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 연장할 수 있다 해서 요건이 하나 빠졌구나. 그럼 요건이 연장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고 가볍게 읽다 보면 합의 있으니까 되지 하고 3개월 맞네. 일시간은 3개월 맞지 이렇게 했다간 또 지문이 정답이 잘 찾기가 어려웠던 그런 지문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출산, 질병, 부산.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해당 사유가 없어졌는데 필요한 기간이다. 네,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 고용관계 끝난 후 사용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파견으로 써보니까 괜찮네. 이 기간 끝나면 우리가 직접 채용할게 라고 했는데 이 파견 회사가 그건 안 돼 하고 막을 수는 없겠죠. 자,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 쭉 지나가시고 집행유예 제외하고요.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근로자 파견 사업에 허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야 파견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확인했고요. 자, 마지막 지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요. 1번,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 단체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도 있고 통화이익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예, 법조문 그대로 잘 나왔어요. 두 번째, 사용자가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하는 전대채권, 임금을 상계할 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틀렸죠. 이게 벌금이라 돼 있고요. 그리고 전차금 상계 금지에 위반하는데 전차금 상계하지 말라. 이게 전차금 상계 금지죠. 이걸 위반했을 때는 이 법조문 위반했을 때는 상계는 무효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유효하다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죠. 세 번째, 사용자는 근로자 출산질병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 자, 비상시 지급이라 하죠. 이런 경우에는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해라. 예, 그 사유가 해당되면, 법에 의한 사유가 해당되면 그 전에 미리 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 사이의 단체백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 같은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이미 구체적 지급 청구권 발생했댔으니까 이런 걸 들 수 있겠습니다. 저번 달 월급이 200만 원인데 160만 원만 입금된 거예요. 40만 원 입금이 안 됐어요. 이런 거는 이미 지급 청구권이 근로자한테 발생한 거예요. 그럴 때는 노동조합이 마음대로 동의하고 노동조합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누가 동의해야 되냐?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이죠. 개별적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만 처분행위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근로자 동의로 해야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한번 지문들을 한번 쭉 살펴보셨는데요. 제가 좀 빨리빨리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이해가 힘든 그런 지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제가 공부방법을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됐죠. 이제 공부방법 말씀드리면요. 시험 문제가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거의 시험 문제 수준이요. 다른 시험의 노동법 문제만큼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9급 시험이든 7급 시험이든 노동법 시험 문제 중에서는 좀 쉬운 편에 속했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기분 나쁘실 수 있겠는데 실제로 시험 초기였고 옛날에 선택 과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험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됐었고 아마 공무원 커뮤니티에서도 노동법은 100점 맞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필수 과목이 된 이상 시험 난이도가 계속 쉬울 수는 없죠. 이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합격과 불합격을 가로짓는 그런 요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시험도 이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게 당연하고 많이들 그렇게 예상해왔고요. 실제 이제 시험 문제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 난이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100점 못 맞는 그런 정도까지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법과목의 특징, 특히 노동법의 특징은 뭐냐면은 근로기준법, 노조법, 이라고 하는 시험 범위에 있는 법들 있죠. 이 법문에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 있는 판례 있죠. 이 판례도 다른 과목들, 다른 법 과목들에 비해서는 좀 판례가 적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기보다는 시험 범위는 약간 한정되어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시험 범위 일탈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공부를 했는데 도저히 손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조문입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했던 그 주제 안에서, 그리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했던 그 판례 안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부의 깊이가 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범위는 넓지 않되 공부할 때 이미 기본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는 이 정도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에 쫓겨가며 급하게 막 쏟아 부어도 점수 나오더라. 2주만 하면 돼.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은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더 초반부터 진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공부를 해보시면은 점수는 잘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만큼 아니면 다른 과목 좀 준해서 시간을 투자해 보시면은 충분히 효자 과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부하실 때 요거는 시험 안 나오니까 제끼자 이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실무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근로감독 하시면서 업무 보셔야 되잖아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업무도 훨씬 더 재밌고 일하시는데 보람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서 공부를 실무 공부 미리 한다는 생각으로 찬찬히 하시면은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은 그냥 엄청나게 큰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중하게 처음부터 시간을 들여서 하자. 그리고 점수를 그냥 좁혀가지고 때려 맞추는 공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10월 달에 치러졌던 7급, 국가직 7급 노동법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치신 분들은요,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공부를 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걸 좀 잘 받아들이셔서 요번에 공부 제대로 한번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또 합격생으로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